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영원히 바꿀 운명을 지닌 스카이 스파이어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도시의 심장부, 최고급 호텔의 컨벤션홀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연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인파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애정으로 반짝였고 그 시선은 곧 연단에 오를 남자 강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진성건설의 야심찬 젊은 경영인이자 지난 5년간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꿈을 키워왔고 스카이 스파이어는 그 꿈의 결정체였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그린 설계도,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완성한 구조. 그 모든 과정에 이수연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창구였고, 그녀는 그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날개였다. 수연아. 긴장돼 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고, 그녀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다. 조금, 하지만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모든 걸 갖게 될 거야. 그녀의 말에는 의심 한 점 없었다. 성공, 명예, 그리고 서로의 곁에서 맞이할 미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민혁의 비서가 그를 급히 불렀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잠깐만 다녀올게. 내 인생의 주인공. 민혁은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비서와 함께 VIP 대기실로 사라졌다. 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남겨진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흐르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기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그녀는 얼핏 민혁의 굳은 표정과 비서의 불안한 눈빛을 보았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중요한 날의 긴장감 때문이려니 애써 넘겼다. 그녀는 곧 터져나올 환호와 박수갈채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문득 자신이 디자인한 목걸이를 고첨했다. 스카이 스파이어의 축소판 모양으로 민혁이 1주년 선물로 특별 제작해 준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사랑과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민혁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건축학 개론 수업, 그의 빛나던 눈동자, 그리고 함께 밤을 새우며 도시의 미래를 논하던 뜨거운 열정의 시간들을. 그때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동료이자 후배인 박진우 주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선배님, 혹시 최종 발표 자료 확인하셨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수연은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검토되었다. 사소한 오타라도 발견한 것일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이야? 난 괜찮던데. 곧바로 답장이 돌아왔다. 설계자 프로필 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 컴퓨터에서 오류가 나는 건지. 그 메시지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공유 드라이브에 접속했다. 행사 시작까지는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파일이 열리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제의 페이지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설계자 프로필. 그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신의 이름. 이수연 석자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민혁,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멎었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총괄 설계자, 수석 디자이너, 프로젝트 리더, 모든 영광스러운 직함 옆에는 강민혁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지난 3년간의 피와 땀, 그녀의 모든 아이디어와 열정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수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다시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이제 곧 시작이야. 자기 덕분이야. 정말 그 위선적인 속삭임에 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화면을 한번 셔터 내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거 어차피 대외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아. 넌 아직 경력도 부족하고 진성건설의 대표는 나니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수연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 수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내 존재 자체가 지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최선이야? 이건 도둑질이야. 강민혁.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서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시끄럽게 굴지 마. 이수연.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민혁이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넌 그냥 내 옆에서 예쁘게 웃기만 하면 돼. 어차피 이 프로젝트는 내가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넌 그냥 내 손에 들린 연필이었을 뿐이야. 이제 와서 주인 행세라도 하려는 건가?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바로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성건설의 미래. 강민혁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혁은 수연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거야. 유성그룹 따님과의 약혼 발표. 그는 경멸의 미소를 남기고 연단으로 향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배신감에 이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사랑, 성공, 미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 쓰고 버려질 도구에 불과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거대한 소음이 되어 그녀의 귀를 때렸다. 수연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유리벽 너머로 민혁이 유성그룹의 딸과 나란히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수연의 디자인으로 만든 스카이 스파이어 모형 옆에서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온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맴돌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가 민혁과 함께 살던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이미 도어락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짐은 싸구려 상자에 담겨
복도에 버려져 있었다. 마치 쓰레기처럼.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회사에서 온 이메일 한 통, 권고 사직 처리 통보, 그리고 연이어 도착하는 문자 메시지들.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건가?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가만 안 둬. 모두 모르는 번호였다. 민혁이 꾸민 짓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을 훔친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빚을 만들어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수연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남자들의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들은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가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의 그것과 같았다. 이수연 씨 맞으시죠? 우리 사장님 돈 갚아야지. 좋게 말할 때 따라오시지. 그들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민혁의 경고였다. 잠자코 사라지지 않으면 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무슨 빚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전 누구에게도 돈을 빌린 적 없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비웃을 뿐이었다. 강민혁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리발이시네. 차용증에 떡하니 지장까지 찍혀 있는데 그들이 내민 서류는 조악하게 위조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법과 논리는 통하지 않을 터였다.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시끄럽고 따라와. 수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거 나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의 외침은 텅 빈 복도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남자는 더욱 힘을 주어 그녀를 끌고 가려 했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 손노치. 낮고 차분하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린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남자들과 수연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비상구 계단에서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값비싼 정장 대신 활동적인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평범하지 않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는 조용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위의 공기를 압도했다. 수연을 붙잡고 있던 남자가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넌 또 뭐야, 끼어들지 말고 꺼져. 하지만 검은 옷의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고객의 신변에 위협이 감지되었다.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하지. 그 손 놓으라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남자들을 순간적으로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연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검은 옷의 남자 뒤로 몸을 숨겼다. 당신 누구세요? 그녀의 물음에 남자는 대답 대신 앞을 주시했다. 나는 권지훈입니다. 당신의 의뢰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의뢰라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을 의뢰한 적이 없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녀는 이 남자가 유일한 동아줄임을 직감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권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것은 고통스러운 비명이 아니었다. 대신 간결한 타격음과 함께 쿵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눈을 떴을 때 건장했던 남자
두 명이 복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권지우는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안무를 추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쓰러진 남자들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순식간에 복도에는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눈앞의 남자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권지우는 쓰러진 남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수연을 향해 돌아섰다. 괜찮으십니까? 이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심함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뢰라는 건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며 물었다. 당신의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께서 임시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에게 법적, 물리적 위협이 가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조치를 취한 겁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였다. 그제야 수연은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친구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동시에 이 낯선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막막한 심정으로 물었다. 집도, 직장도, 돈도 모두 잃었다. 일단 이곳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짐은 저희 팀원들이 처리할 겁니다. 그의 말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수연은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집문을 한번 돌아보고는 권지훈의 뒤를 따라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권지훈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몸에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다. 차는 소리 없이 도시의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수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불빛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믿었는데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였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시게 될 겁니다.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고 24시간 보안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권지훈이 그녀를 안내하며 설명했다. 내부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지금의 그녀의 처지와 꼭 닮아 있었다. 김 변호사님과 곧 연락이 닿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안정을 취하십시오. 권지우는 현관문 앞에서 용건을 마쳤다는 듯 말했다. 그는 단 한 걸음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지훈 씨, 오늘 아니었으면 수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앞으로 강민혁, 그 사람은 또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전 어떻게 싸워야 하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권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수연은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가장 강력한 방패는 때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격은 상대방이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수연은 혼자 남겨졌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지친 눈을 감았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피난처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이수연은 완벽한 보안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도시의 정점에서 빛나리라 믿었던 그녀는 이제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무력감이 쇠사슬처럼 그녀의 몸을 올감했다. 그녀의 유일한 방문객은 권지훈 혹은 그가 보낸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문 앞에 놓아두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권지훈 자신은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다. 그의 질문은 늘 간결했고 그녀의 대답 역시 짧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존재했다. 사흘째 되던 날, 친구인 김민준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역력했다. 수연아, 괜찮아.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들었어.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랜 친구의 따뜻한 위로의 수연은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민준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아. 강민혁 그놈. 아주 치밀하게 덫을 놨어.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강민혁이 퍼뜨린 거짓 채무증서와 함께 수연이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프로젝트 기밀유지 서약서와 경업금지 서약서였다. 이게 다 뭐야? 난 이런 곳에 서명한 적 없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하지만 서명 감정 결과 내 필체를 정교하게 위조했어. 법정 싸움으로 가도 진실을 밝히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 거야. 그리고 그 사이 너니 업계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 강민혁이 노린 게 바로 그거야. 널 법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거. 민준의 설명은 절망적이었다. 강민혁은 단순히 그녀의 프로젝트를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미래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수연의 부모님 댁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그녀의 주변 지인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는 수연이 기댈 곳 하나 없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소송을 걸 수도 없어 수연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는 진성건설이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있고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오히려 그가 만든 거짓빚 때문에 네가 역으로 소송을 당할 판이야. 그의 말은 냉혹한 현실이었. 그때 민준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 지극히 이례적이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는 수연의 눈치를 살폈다. 널 보호하고 있는 이 보안업체. 시큐리티 O&E라고 들어봤어. 업계 최고야.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런데 그쪽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하더군. 무슨 제안 수연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대표가 네 모든 법적, 신변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민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권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수연을 향해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결국 김민준 변호사는 자리를 비켜주었고 거실에는 수연과 권지훈 단둘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 먼저 입을 연 것은 권지훈이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수연 씨, 당신은 현재 법적, 사회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강민혁 대표는 당신이 미혼의 무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모든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당신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적 대응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정황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정보는 어떻게, 우리에겐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안전한 위치에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보호막이자 강민혁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저와의 결혼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 민준에게서 들었던 말이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오자 충격은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계약 결혼입니다.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것은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비즈니스 계약입니다. 당신은 제 아내가 됨으로써 강력한 법적 방패를 얻게 됩니다. 강민혁은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한 상대로 여기지 못할 겁니다. 또한 저의 보호를 24시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심을 살 필요도 없죠. 수연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결혼을 사업처럼 하자고요. 당신은 내 경호원이잖아요. 내가 왜 당신과 그런 미친 짓을 해야 하죠? 이건 내 자신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모욕감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자존심이 이런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됐어요. 다른 방법을 찾겠어요. 아무리 절박해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하지만 권지우는 그녀의 감정적인 반응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수연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비쳤다. 그리고 험상궂은 남자들이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혁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가벼운 경고 수준이지만 당신이 계속 저항한다면 수위는 더 높아질 겁니다. 당신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자존심을 지키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수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모님만은 안 됐다. 권지우는 이어서 법률 자문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작성한 보고서였다. 내용은 참담했다. 현재 상태에서 수연이 강민혁을 상대로 승소할 확률은 1% 미만. 오히려 그녀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적혀 있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결혼은 항복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이수연 씨,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명확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 기간은 강민혁의 위협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점까지, 결혼 생활 중 사적인 접촉은 최소화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계약 종료 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혼하며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일절 없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거래였다. 그녀의 안전과 복수의 기회를 담보로 한 그녀의 결혼이라는 카드. 수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자존심과 현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고통받는 얼굴과 강민혁의 비웃는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힌 채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계약서 위 이수연이라는 이름 옆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서명을 남겼다. 이것은 악마와의 계약일까? 아니면 기사회생의 기회일까? 지금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녀가 복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뿐이었다. 권지우는 그녀의 서명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계약서를 챙겼다. 내일 오전 10시 구청에서 보죠.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마치 부동산 계약을 마친 중개인처럼 사무적으로 말했다.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을 보며 수연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이 남자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가 떠나고 수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강민혁, 넌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틀렸어. 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네가 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되찾고 말겠어.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복수의 서약이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구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했다. 축하의 말 한마디 없는 사무적인 공간. 건조한 잉크 냄새만이 감돌았다. 직원은 무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처리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는 이토록 차갑고 신속하게 마치 하나의 임무처럼 완수되었다. 구청을 나온 후에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권지우는 이제 제 집으로 가시죠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앞장섰다. 그의 집은 강남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었다. 차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옥상이 딸린 낡은 빌라 앞에 멈췄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의 경호원 신분에 어울리는 장소였다. 하지만 옥상으로 연결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수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낡은 외관과 달리 내부는 완벽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다. 노출 콘크리트와 어두운 톤의 목재가 어우러진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음 시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요새이자 은신처였다. 이곳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수연 씨가 지낼 공간이기도 하고요. 권지훈이 집 안을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방은 2개입니다. 전 주로 서재에서 생활하니 안방을 쓰시면 됩니다. 서로의 공간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는 생활 규칙이 적힌 종이를 건넸다. 규칙은 간단명료했다. 식사는 각자 해결할 것. 외부인 출입은 절대 금지. 외출 시에는 반드시 사전 통보할 것. 그리고 그의 서재는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말 것.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불필요한 교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곳은 복수를 준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일 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었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수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안방과 거실에서 보냈다. 그녀는 권지훈이 업무용이라며 건네준 최고 사양의 노트북으로 강민혁과 진성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주주 구성, 지난 프로젝트들의 비리 의혹, 그리고 강민혁의 개인적인 약점까지 권지훈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이른 아침에 소리 없이 나갔다가 늦은 밤에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다. 2사람은 집안에서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존재를 항상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자료를 보느라 식사를 거르면 다음 날 아침 주방 식탁에는 샌드위치와 따뜻한 우유가 놓여 있었다. 아무런 메모도 없이 어느 날 밤 수연은 거실에서 잠들었다가 희미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다. 권지훈이 막 귀가한 참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소파 옆을 스쳐 지나가며 균형을 잃고 잠시 휘청였다. 달빛에 비친 그의 옆구리 셔츠가 검붉게 젖어 있었다. 피었다. 괜찮아요. 수연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업무 중에 생긴 작은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물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경호원의 업무가 아니었다. 그의 일은 수연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어두운 세계와 맞닿아 있는 듯했다. 한편 이수연의 결혼 소식은 강민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비서의 보고를 듣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경호원 고작.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 그는 이수연이 절망의 끝에서 아무나 붙잡고 발악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할 능력 따위는 없다고 확신했다. 대표님, 그래도 그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아봐서 뭐해 뒷골목에서 구르던 놈이겠지. 이수연이 제정신이 아니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나 보지. 내버려둬. 스스로 바닥까지 추락하는 꼴이 아주 볼만하겠어. 강민혁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저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미 이수연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다. 권지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수연은 그가 서재에서 유창한 일본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내용은 해외 자산 운용과 M&A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대화였다. 평범한 경호원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와 지식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수연은 자신을 돕는 그의 방식이 지극히 간접적이고 은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직접적인 조언을 하거나 감정적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복수를 위해 달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닦아주고 있었다.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시스템,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회선, 그리고 그녀가 필요로 할 만한 정보들을 담은 익명의 이메일이 가끔씩 도착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은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분노와 절망은 이제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진성건설이 최근 수주한 대규모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강민혁이 만든 비자금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그날 밤 수연은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새벽이 가까워오는 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훈이 나왔다. 그는 말없이 머그잔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허브티였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캐모마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복수는 장기전입니다. 체력이 먼저 소진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조언이었다. 딱딱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고개 숙여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뭉쳐있던 어깨, 근육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문득 이 기묘한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계약으로 묶인 부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동거인.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녀를 구해준 것도,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도 이 남자였다. 그의 정체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의 적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수연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첫 번째 반격의 목표가 정해졌다. 진성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 강민혁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고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을 숨기고 있는 곳. 그녀는 권지훈이 내려놓은 차를 마시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 침묵의 요새 안에서 복수의 칼날은 조용히 하지만 서서히 나를 세우고 있었다. 이수연의 밤과 낮은 이제 진성건설의 방대한 데이터와 씨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건축 설계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했다. 권지훈이 마련해준 완벽한 보안 환경 속에서 그녀는 강민혁의 제국에 숨겨진 균열을 찾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동남아시아에 건설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였다. 그 프로젝트는 강민혁이 진성건설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수연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 도면과 자재 명세서, 하청업체 계약서들을 분석했다. 그러다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핵심 구조물에 사용되는 특수 강철의 규격이 실제 설계에 필요한 것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예산은 최고 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지는 조셉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였다. 그 돈이 바로 강민혁의 비자금일 것이라고 수연은 직감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야 했고 암호화된 회계 장부를 해독해야만 했다. 그녀는 금융이나 암호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며칠 동안 암호화된 파일 앞에서 끙끙대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기업 금융, 암호학 개론.
권지훈이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의 보이지 않는 도움은 계속되었다. 수연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는 정말 평범한 경호원이 맞는가? 어느 날 그녀는 그의 서재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보게 되었다. 대부분이 군사 전략이나 보안에 관한 서적이었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국제중재법 실무. 저자란에 권지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지만 석연치 않았다. 그의 옷장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다. 평소 그가 입는 활동적인 검은 옷들 사이에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맞춤, 정장이 비닐에 쌓인 채 걸려 있었다. 이따금 그의 손목에 언뜻 비치는 시계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었다. 경호원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거대한 비밀을 겹겹이 두른 양파 같은 남자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일어났다. 수연은 진성건설의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물류창고 근처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서류상의 자재 이동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알아봐야 했다. 그녀가 외출 계획을 알리자 권지훈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등산객으로 위장하고 물류 창고가 내려다 보이는 야산에 올랐다. 수연이 망원경으로 창고의 움직임을 살피는 동안 권지훈은 주변을 경계했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를 지나가던 한 무리의 등산객 중 중년의 남성 하나가 권지훈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영그룹의 부회장이었다. 그 부회장은 허겁지겁 달려와 권지훈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여긴 어인일로. 그의 목소리는 경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권지훈은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권지훈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수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그는 당황한 부회장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차에 돌아온 후에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잘못 본 것이라고 하니 그 부회장의 표정은 진짜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서재에서 나오는 권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분명 당신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을 잘못 봤다는 말, 믿으라고 하는 소린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더 이상 그의 정체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권지훈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파문이 이는 것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는 이었다. 저는 시큐리티 O&E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한 경호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산업 스파이 색출,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리, 조사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의 설명은 어느 정도 이치에 맞았다. 그의 비범한 능력과 막강한 정보력이 설명되는 부분이었다.
그럼 그 부회장은요? 수연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과거 저희의 고객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역시 제 정체를 외부에 발설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빈틈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수연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 진실을 다그쳐봤자 그가 입을 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 현재는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강민혁 같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상대하는 전문가였다. 그렇다면 그는 경호원을 넘어선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의뢰인과 경호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조심스러운 신뢰와 동료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방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대신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돕지 않았다. 그는 진성건설의 내부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주었고 자금 추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적의 심장부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실려 있었다. 수연은 그의 도움을 받아 강민혁의 비자금 장부를 거의 다 완성해 갔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비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돈이 정관계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것이 터지면 강민혁뿐만 아니라 진성건설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싸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권지훈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그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반격의 시간은 고요한 새벽에 찾아왔다. 이수연과 권지우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적의 가장 단단한 갑옷에 아무도 모르는 바늘구멍을 찔러 넣어 내부에서부터 혼란을 일으키는 정밀 타격이었다. 목표는 강민혁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스카이 스파이어였다. 수연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비상 상황을 대비해 자신만이 아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를 심어두었다. 그것은 특정 강도의 태풍과 건물의 고유 진동수가 만났을 때 상층부에서 치명적인 공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었다. 일반적인 안전 검사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오직 그녀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증명된 문제점이었다. 권지훈이 확보한 보안 채널을 통해 수연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이 자료를 국제건축물안전위원회 IASC에 보냈다. 보고서는 철저히 기술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로만 구성되었다. 감정적인 비난 대신 냉정한 숫자들이 스카이 스파이어가 잠재적인 시한폭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은 국내 언론이 아닌 국제위원회를 선택했다. 며칠간의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시작되었다. 국제건축물안전위원회가 진성건설의 스카이 스파이어 프로젝트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해외 통신사를 통해 먼저 보도되었다.
국내 언론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버렸다. 진성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프로젝트의 모든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다. 내부 고발자라고 대체 어떤 놈이야.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포효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닥달해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게 했지만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해킹의 증거도 없었다. 고발에 사용된 데이터는 너무나 정교하고 전문적이어서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이수연의 이름이 잠시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그 가능성을 지워버렸다. 아니야. 그 여자일 리가 없어. 지금쯤 어디선가 경호원 놈이랑 빚에 쪼들려 살고 있을 텐데. 강민혁은 이수연을 이미 끝난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녀가 이런 고도의 지능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졌을 리 만무했다. 그는 이것이 분명 업계 경쟁사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라이벌 기업들의 명단을 보며 이를 갈았다. 분노에 눈이 먼 강민혁은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권력과 돈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다. 그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돈을 뿌려 관련 보도를 막았고 정치권에 뇌물을 주어 국제위원회에 압력을 넣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터져버린 물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진정한 위협을 파악하지 못한 그는 엉뚱한 곳에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수연과 가까웠던 옛 동료들을 하나씩 해고하거나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혹시 모를 내부의 적을 색출한다는 명분이었다. 그의 광기 어린 숙청은 회사 내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진짜 배우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주지 못했다. 수연은 자신의 집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고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권지훈이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나직하게 말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물어뜯기 마련이죠. 강민혁의 의심은 마침내 수연의 유일한 버팀목인 김민준 변호사에게로 향했다. 그는 김 변호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수연을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김 변호사를 24시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 그 미행의 꼬리가 결국 수연과 권지훈이 숨어 있는 요새의 문 앞까지 이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권지훈은 평소처럼 주변 보안을 점검하던 중 미세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동네에 평소 보이지 않던 차량이 계속 배회하고 있었고 전봇대, 수리공을 가장한 남자가 자신들의 빌라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내부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집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해킹하여 감시의 주체를 파악했다. 그들은 강민혁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김민준 변호사였지만 김 변호사와 접촉하는 모든 인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지훈의 존재까지 포착한 것이었다. 아직 이 집의 정확한 위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포위망은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다. 평온했던 은신처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날 밤 권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던 수연에게 다가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놈들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 수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막 반격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인데 적의 칼날이 벌써 턱 밑까지 차고 들어온 것이었다.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민준 변호사를 미행하다가 제 동선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권지훈의 눈빛은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경호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강민혁의 공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상 그 역시 자신의 진짜 힘을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다. 수연은 공포 속에서도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번째 공격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했다. 이제부터는 숨막히는 추격전과 전면전이 시작될 터였다. 권지우는 이미 비상 연락망을 통해 자신의 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더 이상 경호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지휘관의 언어였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훈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10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의 말에 낭비는 없었다. 두 사람은 최소한의 개인 물품만을 챙겼다. 수연이 복수를 위해 모아온 모든 데이터는 이미 암호화되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된 후였다. 그가 노트북을 닫는 순간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정보는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옥탑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갔을 때 건물 뒤편에는 이미 낯선 밴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권지훈의 팀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특수부대처럼 보였다. 수연과 권지훈이 차에 오르자마자 배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그들이 떠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강민역의 사람들이 빌라를 덮쳤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한편 강민혁은 자신의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목표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놈과 접촉했던 경호원 놈이 여자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강민혁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스카이 스파이어 건으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경호원을 잡아내어 본보기로 삼아야만 했다. 더 이상 미행은 필요 없다. 놈들이 갈 만한 길목을 막아. 그리고 놈을 잡아와. 여자는 겁만 줘서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수연이 자신 앞에서 공포에 질려 비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권지훈이 운전하는 배는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의 산업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왜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막다른 길 같은데.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가장 예측 가능한 길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권지훈은 앞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그의 말대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차량 여러 대가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켜며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강민혁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차에서 내려 벤을 포위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수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하지만 권지훈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군. 그가 무전기에 나직하게 말했다. 시작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의 어두운 공장 건물들에서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단순한 둔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잘 훈련된 경호팀이었고 움직임은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포위하던 쪽이 오히려 완벽하게 포위당한 꼴이 되었다. 강민혁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을 가르며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와 일렬로 정지했다. 모든 차량의 앞유리에는 눈에 익은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두 개의 타원이 겹쳐진 국내 재계 서열 1위, 유진 그룹의 상징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진 그룹이 왜 여기에 진성건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강민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선두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비서실장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권지훈이 있는 밴으로 다가와 문을 열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수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망치처럼 수연의 머리를 내리쳤다. 산에서 들었던 그 호칭, 권지훈의 서재에 있던 책, 그의 옷장에 걸려있던 정장,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경호원, 보안업체 대표, 모두 거짓이었다. 그녀와 계약 결혼을 한 이 남자. 권지훈은 바로 유진그룹의 베일에 쌓인 총수. 단 한 번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한 적 없는 유령 같은 존재. 권지훈 회장이었다.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수연을 뒤로하고 권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주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그는 과묵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의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지배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유진그룹의 경호팀은 강민혁의 부하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권지훈은 붙잡힌 행동대장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강민혁에게 전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사람을 건드리면 그땐 진성건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상황이 정리된 후 그들은 유진그룹의 차량으로 옮겨 탔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정상의 한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유진그룹의 VVIP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실내는 화려했지만 차가운 권위가 느껴졌다. 수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친 권지훈이 평소의 검은 옷이 아닌 부드러운 실내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는 수연의 맞은편에 앉아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했어야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사과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저는 유진그룹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핵심 기술과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정황을 포착했고 그 배후에 진성건설과 강민혁이 있다는 심증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그녀와 엮이게 된 것은 우연이었지만
목표는 처음부터 같았던 것이다. 당신을 만난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이 당신에게 한 짓을 보고 당신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자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 결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했던 겁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보여주었던 비범한 능력,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알 수 없는 정보력까지 모든 것이 유진그룹의 회장이라는 이름 아래 설명되었다. 배신감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지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는 미스터리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전쟁을 이끌고 있는 강력한 왕이었다. 그리고 운명은 그녀를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만들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더 이상 절박함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권지훈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금까지는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격입니다. 강민혁이 훔쳐간 당신의 날개를 되찾아주고 그의 오만한 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수연 씨. 그는 돌아보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더 이상 계약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맹과 신뢰의 약속이었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잡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지훈의 정체가 밝혀진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색한 침묵과 보이지 않는 벽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전쟁을 앞둔 두 동맹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뜨거운 전략 회의였다. 이수연은 더 이상 보호받는 의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함대의 조종석에 회장 권지훈과 나란히 앉은 파트너가 되었다. 권지훈은 그녀에게 유진그룹의 심장부, 기업 정보 분석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수연은 난생 처음으로 대기업의 정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했다. 그녀가 몇 주에 걸쳐 겨우 찾아냈던 단서들은 유진의 전문가들에게는 몇 시간이면 충분한 일이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모든 통화 내역, 자금 흐름, 비밀 접촉까지 송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제 수연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녀는 진성건설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로서 정보 분석팀이 가져온 데이터를 해석하고 강민혁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전략가의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건축학적 지식과 프로젝트 경험은 유진의 정보력과 결합하여 무시무시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강민혁은 지금쯤 스카이 스파이어의 구조적 결함을 덮기 위해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고 있겠죠. 수연은 화이트보드에 진성건설의 조직도를 그리며 설명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고 권지훈은 감탄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단지 설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함께했다. 전략회의는 식사 시간까지 이어졌고 때로는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점차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 수연은 늘 강철 같아 보이던 권지훈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를 보았다. 그는 거대 그룹의 총수라는 왕관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수연은 강민혁과의 과거 때문에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배려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나직한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 수연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가 그의 조용한 지지 속에서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이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며칠 후 권지훈은 수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오늘 저녁 함께 가주실 곳이 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VVIP 자선 경매 행사였다. 수연은 유진그룹 스타일리스트 팀이 준비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권지훈은 여전히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수연을 자신의 파트너로서 당당히 대동했다. 물론 그녀를 아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곁에 선 신비로운 여성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유진 그룹 권지훈 회장 옆에 저 여자는 누구인가? 그 소식은 당연히 강민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유진 그룹의 정예 경호팀에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대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감히 유진 그룹의 회장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선 행사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경멸하고 비웃었던 전 여자친구 이수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권지훈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감과 기쁨, 그리고 자신을 향한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버려진 고양이가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의 발톱이었다는 것을. 공포는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절규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진성건설은 유진 그룹 앞에 서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그는 비자금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해줄 정치적 뒷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최후의 일격을 위한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수연은 권지훈 앞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조감도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스카이 스파이어를 압도하는 친환경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새로운 랜드마크 타워, 루미너스 원의 설계도였다. 그녀의 천재성이 유진 그룹의 자본력과 만나 탄생한 괴물이었다. 진성건설의 숨통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상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상징을 세우는 겁니다. 수연의 눈이 빛났다. 권지훈은 그녀의 설계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히 강민혁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과거의 잔해 위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위대한 시작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권지훈이 말했다. 내일 아침 유진 그룹은 진성건설을 상대로 한 전면전을 선포할 겁니다. 그의 선언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라는 이름으로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도 부족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지진을 맞이했다. 유진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던 권지훈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회견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함께였다. 바로 이수연이었다. 권지훈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상에 섰다. 오늘 유진그룹은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혁신적인 랜드마크 프로젝트 루미너스 원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는 수연이 디자인한 눈부신 조감도가 떠올랐다.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총괄 설계 책임자는 대한민국이 놓쳤던 천재 건축가 이수연 씨입니다. 권지훈은 수연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쏟졌다.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루미너스 원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것은 그녀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그룹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진성건설의 동남아 플랜트 사업에 사용된 불량 자재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다. 국제 공인 기관의 검증까지 마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기 시작했다. 진성건설이 지은 모든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스카이스파이어는 집중 포화를 맞았다. 불과 하루 만에 진성건설은 성공신화의 아이콘에서 부실 공사의 대명사로 추락했다. 주식시장에서는 하한가 행진이 시작되었다. 강민혁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 파트너사들의 계약 파기 통보가 쉴 새 없이 쏟졌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그의 주장은 유진의 철저한 데이터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다. 이건 유진그룹의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뺏기 위해 벌이는 더러운 공작입니다. 그의 절규는 대중의 냉소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를 비호해주던 정관계 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쥐들이 가장 먼저 달아나고 있었다. 언론이 강민혁의 정신을 빼놓는 동안 권지훈은 금융시장에서 조용한 사냥을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자회사들은 공매도를 통해 진성건설의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동시에 사채 시장에 풀려있던 진성건설의 회사채를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였다. 강민혁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목줄은 서서히 권지훈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다. 세 번째 공격은 가장 개인적이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수연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최정예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강민혁과 진성건설을 상대로 스카이스파이어 디자인 도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녀는 법원에 자신의 서명이 담긴 원본 설계도, 타임스탬프가 찍힌 작업 파일, 그리고 수백 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 원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의 천재성을 훔쳐 자신의 것인 양 행세했던 강민혁의 오만한 가면을
그녀 스스로의 손으로 벗겨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소식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내외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진성건설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독단적인 경영과 비인간적인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임직원들이 익명으로 내부 비리를 제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제보는 유진그룹 정보팀의 데이터와 합쳐져 강민혁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진성건설의 이사회는 더 이상 강민혁을 감싸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은 이제 사방에서 불길에 휩싸인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권지우는 수연에게 작은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그의 팀이 확보한 마지막 증거였다. 파일 속에서는 강민혁이 자신의 부하에게 수연을 공격하라고 지시하며 디자인을 훔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더 이상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이것으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권지훈이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입니다. 수연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권지훈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함께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최후의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결전의 날. 진성건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은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강민혁의 운명을 결정지을 자리. 수십 명의 주주와 이사진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건물 밖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강민혁은 초췌한 얼굴로 단상에 앉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려는 순간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바로 권지훈과 이수연이었다. 장내에 거대한 술렁임이 일었다. 유진그룹의 회장과 논란의 중심에 선 건축가가 왜 여기에 나타난 것인가. 권지훈의 비서가 의장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유진그룹은 자회사들을 통해 현재 진성건설의 최대 채권자이자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의장의 설명에 강민혁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사냥꾼이 자신의 함정에 직접 걸어 들어온 격이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건 명백한 적대적 인수 시도입니다. 저 여자에게 노라나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수작이야. 그는 주주들을 향해 거짓된 애국심과 동정심에 호소하며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의 광기 어린 연설이 끝나자 이수연이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갑옷을 입은 전사였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 그렸던 스카이 스파이어의 초기 스케치부터 최종 설계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타임라인 순서대로 펼쳐졌다. 그녀의 컴퓨터에 남아있던 작업 로그, 수정 내역, 이메일 기록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그녀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문장에 강민혁의 죄를 증명하는 날카로운 논리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원본 설계의 핵심 코드입니다. 하지만 강민혁 대표가 제출한 최종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고 구조적 안정성을 해치는 값싼 공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설계도를 나란히 띄워놓고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차이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주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증거야. 강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부정했다. 그의 발악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강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 그냥 겁만 줘서 입 다물게 해. 그 설계도. 원래부터 내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만들면 그만이야. 녹음 파일에는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범죄를 지시하고 디자인을 훔쳤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의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경멸과 분노가 담긴 시선이 강민혁에게 꽂혔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마지막 발버둥은 자신의 목소리로 인해 완벽하게 끝장났다.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대표이사 헤이만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친 왕국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유진그룹 법무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출동한 것이었다. 강민혁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폭행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수연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승리의 희열이나 통쾌한 비웃음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연민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덮쳤다. 한때 성공한 젊은 기업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수연과 권지우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안도감과 유대감이었다. 권지우는 말없이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에 걸린 순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손과 손의 맞닿음은 이제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혁은 수많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진성건설은 부도를 맞고 해체되었으며 그의 탐욕의 상징이었던 스카이스파이어 프로젝트는 완전히 백지화되어 흉물스러운 공사 현장만을 남겼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수연의 삶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비운의 천재가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시작된 루미너스 원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로서 그녀는 대한민국 건축계에 가장 주목받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과 부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유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십 명의 엘리트 건축가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상처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감과 전문성,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경력을 완벽하게 되찾았다. 권지훈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주의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 속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그룹 내부의 부정을 모두 척결한 그는 이제 회사를 보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철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종종 루미너스 원의 공사 현장을 찾았다. 안전모를 쓴 채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그의 모습은 회장으로서의 시찰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뿌듯하게 지켜보는 한 남자의 모습에 가까웠다. 직원들은 그런 그의 변화를 놀라워하면서도 그 변화의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짐작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남산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마주 앉았다. 권지우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관계를 처음으로 묶어주었던 이제는 빛이 바랜 계약 결혼 서류였다.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 강민혁의 위협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점. 본 계약은 파기되고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한다. 이제 이 계약서를 이행할 시간이 된 것 같군요. 권지훈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수연도 조용히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대신 그녀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권지훈 역시 망설임 없이 나머지 반쪽을 받아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묶었던 마지막 형식적인 굴레가 사라졌다. 왜 찢어버렸습니까? 계약은 계약인데. 권지훈이 짐짓 묻는 투로 말했다.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악몽을 꾸던 내 옆을 지켜주었을 때, 그리고 내가 당신의 외로움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 이미 계약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권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명목 아래 시작된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은 내게 가장 지키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수연 씨. 아니, 수연아. 사랑한다. 그의 담담하지만 깊은 진심이 담긴 고백에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나도 사랑해요. 지훈 씨. 계약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가장 치열한 전쟁을 함께 겪어내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동맹이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인생의 동반자였다. 1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새로운 상징을 맞이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루미너스 원 타워가 마침내 완공되었다. 태양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혁신적인 건물은 그 자체로 희망과 부활의 증거였다. 준공식 날, 타워의 최상층 전망대에는 이수연과 권지훈이 나란히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네요. 수연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권지훈이 대답했다.
아니, 당신이 해낸 거야. 나는 당신이 날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바람을 막아주었을 뿐. 그의 말에 수연은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프로젝트, 함께 살아갈 수많은 날들,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그들의 아이에게 들려줄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복수로 시작된 인연은 가장 찬란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